당신이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목격한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정장, 검은 모자, 그리고 마치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창백한 얼굴. 그는 당신이 어젯밤 무엇을 보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입을 엽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단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거의 동일한 묘사로 이 방문자들을 제보했습니다. 검은 정장, 검은 차, 그리고 하나같이 같은 경고. 당신이 본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입니다. 핵의 그림자와 냉전의 공기가 가득했던 그 해, 뉴멕시코주 로스웰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고 그 시선이 일상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52년 미국 코네티컷주에 살던 30살 청년 알버트 켄스 벤더는 국제비행접시연구회라는 작은 단체를 꾸렸습니다. 비행접시라는 단어가 신문 머리 기사를 장식하던 시절, 그는 순수한 호기심 하나로 UFO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심지어 벤더 자신도 이 작은 연구가 무언가를 건드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가을, 벤더는 연구를 통해 무언가 중요한 단서에 근접했다고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검은 정장 차림의 세 남자가 그의 집을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으며 그 방문에는 분명한 위협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벤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단체를 해산했고 이후 수년간 그 이유에 대해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벤더의 사례가 알려지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 제보들은 미국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밤길을 달리던 차의 백미러에 검은 차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다는 이야기, 집 앞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남자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 속에는 불안할 만큼 일관된 세부 묘사가 반복됩니다. 수십 년간의 제보들을 모아 분류하면 맨 인 블랙으로 불리게 된 이 방문자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매끈하고 창백한 피부, 눈썹이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얼굴, 그리고 마치 처음 입어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걸치고 있는 검은 정장. 이 묘사들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반복된다는 사실이 이 현상을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외모만큼이나 기묘했던 것은 이들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제보자들은 음료나 음식을 권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당황하거나 지극히 어색하게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말투 역시 이상했는데 마치 인간의 언어를 따로 학습한 것처럼 지나치게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구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관된 이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허구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차량 번호 기록입니다. 일부 제보자들은 방문자들이 타고 온 차의 번호판을 꼼꼼히 메모해 두었고 이후 해당 번호를 당국을 통해 조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들 중 상당수가 실제 등록 차량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차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미국 정부가 UFO 관련 민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공군은 1952년부터 1969년까지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공식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천 건의 목격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직접 찾아가 침묵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록이 없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 역시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현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한 인물로는 저술가 존 키엘이 거론됩니다. 그는 직접 수십 명의 제보자들을 인터뷰하고 사례들을 정리해 1970년대 저서에서 이 현상을 공론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엘은 이들의 행동 패턴이 단순한 정보기관 요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을 더욱 풀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공유합니다. 수십 년간의 제보 속에서 맨인 블랙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단 한 점도 공식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사진도, 녹음도, 복수의 제3자가 동시에 목격한 사례도 극히 드뭅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진술뿐이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진술들이 서로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가설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정부 혹은 군사정보기관 요원설입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에서 UFO 목격 정보는 소련의 정보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안보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군 당국이 일부 목격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기록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보 통제를 위한 비공식 활동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정부 요원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판의 차량,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에 낯선 듯한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보들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국,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거의 동일한 묘사의 방문자들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며 단일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 모든 사례에 관여했다면 그 존재와 규모는 지금껏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이들이 외계 기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매우 닮았지만 미묘하게 이질적인 외모, 인간 문화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UFO 목격 직후라는 반복되는 타이밍.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외계 존재들이 지구에서의 자신들의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파견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증하기 가장 어려운 설명인 동시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계 존재설 또한 물증이 없다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냉전의 공포, 핵 위협의 불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통제받는다는 집단적 감각이 비슷한 형태의 경험을 반복 생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 설명 역시 서로 다른 문화권과 언어권에서 동일한 세부 묘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온전히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정부 요원이라는 설명도, 꽤 존재라는 가설도, 집단 심리의 산물이라는 해석도 그 어느 것도 이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찾아왔다가 사라진 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문 앞에 그들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